결혼 7일차. 나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가 함부로 눌리는 소리가 나더니 시동생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다. 그 뒤로는 애쉬 브라운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여자가 내 슬리퍼를 꿰차고 신은 채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형수님, 나연이랑 당분간 여기 좀 지낼게요. 시동생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내가 새로 산 소파 위에 털썩 드러누웠다. 나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못 들은 척하고 있었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다. 가족끼리 며칠 부대끼며 지내는 게 대수냐. 나는 헛웃음을 쳤다. 그들은 아마 잊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 아파트는 1층 상가부터 23층 펜트하우스까지 전부 강 씨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내 성씨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마 위를 경쾌하게 울리던 칼질 소리가 멈췄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거품을 내며 끓고 있었고 뽀얀 수증기가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가장자리를 타고 피어올라 통유리창 너머 한강의 야경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마포구 합정동의 해질녘, 강물 위로는 강변북로를 꽉 채운 자동차들의 붉은 후미등이 길게 일렁였다. 78평형 펜트하우스 안은 보일러 온도가 정확히 23도로 맞춰져 있어 맨발로 참나무 마루를 딛고 서 있으면 나뭇결 사이로 은은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결혼한 지 고작 7일째 되는 날이었다. 고요한 복도 끝에서 전자 도어록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울렸다. 초인종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는 짧고 날카로운 소리. 연이어 잠금 장치가 찰컥하고 풀리는 둔탁한 기계음이 나더니 무거운 현관문이 바깥에서부터 거칠게 열렸다. 복도의 센서 등이 켜졌다. 초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지하 주차장의 매연 냄새를 머금은 채 현관 안으로 확 밀려 들어왔다. 윤서빈은 파조각이 묻어있는 식칼을 손에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가장 먼저 집 안으로 들어선 것은 뒤축이 잔뜩 구겨진 하얀색 운동화였다. 진흙탕을 밟았는지 밑창이 더러운 그 신발은 현관의 회색 폴리싱 타일 위를 거침없이 짓밟았다. 강민혁은 신발끈을 풀 생각도 하지 않고 두 발을 번갈아 비비적거리며 대충 운동화를 벗어 던지더니 신발장 밑으로 뻥 차버렸다. 그는 옆에 비치된 손님용 실내화조차 신지 않고 칙칙한 회색 면양말 차림으로 거실 마루 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아이고, 형. 도어록 비밀번호가 아직도 형 생일이야? 좀 복잡한 걸로 바꾸지. 강민혁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넓은 거실을 맴돌았다. 그는 획 돌아서서 현관 밖에서부터 거대한 검은색 하드캐리어 2개를 낑낑대며 끌고 들어왔다. 우레탄 재질이 바퀴가 참나무 마루 위를 구르며 신경을 긁는 마찰음을 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은 애쉬 브라운색으로 머리를 화려하게 염색한 젊은 여자였다. 허벅지를 간신히 가리는 짧은 청반 바지에 펑퍼짐한 패딩을 걸친 그녀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부츠를 신고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다. 신발장 옆 선반을 쓱 훑어보더니 발끝으로 윤서빈이 특별히 맞춤 제작한 캐시미어 슬리퍼를 휙낚아채어 제 발에 꿰어 신었다. 형수님, 나연이랑 저 당분간 여기 좀 지낼게요. 강민혁은 주방에 서 있는 윤서빈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캐리어 손잡이를 툭 놓아버렸고 무거운 가방은 쿵 소리를 내며 마루 위로 쓰러졌다. 그리고는 거실 한가운데로 직행해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연회색 천연 가죽 소파 위에 엉덩이를 철퍼덕 깔고 드러누웠다. 고급 가죽이 짓눌리며 가벼운 한숨 같은 소리를 냈다. 그는 검은색 호두나무 테이블 위에 두 다리를 척걸치고는 양말 속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류나연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내내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거실을 한 바퀴 휙 둘러보았고 손가락으로 거실장 모서리를 쓸어내리더니 이내 주방 쪽으로 다가왔다. 우와, 이 양문형 냉장고 엄청 크다. 그녀는 다짜고짜 냉장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서늘한 냉기가 쏟아져 나와 윤서빈의 팔을 스쳤다.
류나연은 냉장고 안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신선칸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던 최고급 한우와 썰어놓은 채소,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 유리그릇들을 양옆으로 거칠게 밀어냈다. 유리그릇들이 부딪히며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주방을 울렸다. 여긴 생수밖에 없어요. 탄산음료 같은 건 안 키우나? 류나연이 고개를 돌려 윤서빈을 빤히 쳐다보았다. 손님으로서의 예의나 머뭇거림 따위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눈빛이었다. 윤서빈은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칼날이 도마에 닿으며 탁 하는 가벼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류나연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시선을 돌려 소파 반대편에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강준혁은 소파 쿠션에 깊숙이 기댄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은 화면 위를 일정한 속도로 쓱쓱 미끄러지고 있었고 액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불빛이 그의 안경 아래 반사되었다. 그는 고개 한 번 들지 않았다. 마치 귀에 손뭉치라도 꽉 틀어막은 사람 같았다. 현관문이 열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였다. 결혼 전 강준혁은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서를 그녀 앞에 내밀며 제법 남자다운 자존심을 세운 목소리로 말했었다. 서빈아, 아파트 대출 없이 내가 샀으니까 이 인테리어 비용은 내가 해결할게. 가전제품도 내가 싹 다 책임진다. 그 인테리어 비용은 고작 3천만 원 남짓이었다. 반면 한강 뷰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23층짜리 이 복층 펜트하우스의 매매가는 자그마치 35억 원이었다. 매매 계약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윤서빈 단 한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자금 역시 성운자산운용의 개인 계좌에서 다이렉트로 이체되었으며 그 어떤 대출 프로그램도 거치지 않았다. 그때 그녀는 결혼이라는 게 모든 걸 칼같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남자가 자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지려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헐레벌떡 뛰어와 자리를 맡아주던 그 성실함,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을 때 나무젓가락에 잔가시를 세심하게 비벼 떼어주던 그 다정함을 그녀는 사랑했다. 하지만 지금 그 다정했던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준혁 씨, 윤서빈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적막한 거실을 가로지르기엔 충분히 또렷했다.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던 강준혁의 엄지손가락이 1초 정도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준혁, 그녀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그제야 그는 느릿느릿 고개를 들더니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허벅지 위에 뒤집어 놓았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윤서빈의 시선을 슬그머니 피하며 TV 옆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기어들어갔고 끝을 흐리는 콧소리가 섞여 있었다. 민혁이가 원룸 계약이 끝났대. 집주인이 빨리 방 빼라고 난리치는데 아직 새 방을 못 구했다지 뭐야? 딱 며칠만이야. 며칠만 참아줘. 며칠이 대체 며칠인데 윤서빈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준혁의 목을대가 크게 꿀꺽 움직였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스마트폰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넣고 셔츠 밑단을 두 손으로 비비적거렸다. 진짜 며칠 안 걸려. 아휴, 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네.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다급한 발걸음으로 복도 끝에 손님용 욕실을 향해 걸어갔다. 욕실 문이 쾅 닫히고 이내 환풍기가 요란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실에는 TV에서 흘러나오는 홈쇼핑 광고 소리만 남았다. 강민혁은 벌써 리모컨을 꿰차고 볼륨을 빵빵하게 키워놓은 상태였다. 류나연은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뚜껑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주방 대리석 식탁 위에 툭 올려놓았다. 컵받침도 없이 놓인 차가운 물병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이 주르륵 흘러내려 고급 대리석 위로 흥건한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윤서빈이 그 물자국을 닦으려 행주로 손을 뻗는 순간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이 지잉지잉 울리기 시작했다. 액정을 확인해보니 발신자는 어머니, 시어머니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안부 인사 따위는 생략한 채 기관총 같은 목소리가 귀를 때렸다. 서빈아, 우리 민혁이 도착했지. 조정숙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고 수원 토박이 특유의 억양이 강하게 묻어났다.
내가 게더러 바로 형네 집으로 가라고 했다. 가족끼리 며칠 부대끼며 지내는 게 대수냐? 요즘 서울 반값이 얼마나 비싸. 그 어린 것이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해. 윤섭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어머니, 그래도 이런 일은 최소한 미리 말씀을 좀. 아이고, 미리 말은 무슨 얼어 죽을. 형제끼리 얼굴 보고 살면 그만이지. 조정숙이 말을 뚝 자르며 훈계하듯 다그쳤다. 민혁이는 준혁이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야. 형 집에 동생이 며칠 머무는데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니? 준혁이한테 들으니까 너희 집 70평이 훌쩍 넘는다며? 방이 남아돌 텐데 맏며느리가 돼서 속 좁게 굴지 마라. 우리 강씨 집안에 쫌생이 며느리 들어왔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유, 손님 왔다. 전화 끊어. 우리 민혁이 요즘 삐쩍 말랐던데 고기라도 듬뿍 구워 먹여. 뚜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윤섭이는 귀에서 스마트폰을 떼고 통화 종료 화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어느새 된장찌개 국물이 다 졸아들어 스테인리스 상판 위로 튄 국물 자국들이 타들어가며 매캐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다가가 가스 밸브를 잠갔다. 거실에서는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거대한 캐리어 2개를 질질 끌고 복도로 향하고 있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손님방이 아니라 부부의 안방인 마스터룸이었다. 거기서 윤섭인이 입을 열었다. 강민혁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눈썹을 까딱였다. 손님방은 왼쪽이야. 윤섭인이 복도 왼쪽에 굳게 닫힌 방문을 가리켰다. 강민혁은 입술을 비중 내밀었다. 에이, 손님방 침대는 너무 작잖아요. 나연이가 잠자리가 예민해서 넓은 데서 자야 하거든요. 안방 침대 엄청 푹신해 보이던데? 거긴 내 방이야. 윤섭인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서리가 낀 듯 차가웠다. 강민혁은 2초간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평소 늘 상냥하게 웃기만 하던 형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정색을 하는지 간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내 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캐리어 방향을 틀어 손님방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뭐, 알았어요. 손님방 쓰면 되잖아. 나연아, 와서 침대 시트 좀 깔아라. 손님방 문이 열린 채로 안에서 옷장 문이 쾅 열리는 소리와 옷걸이들이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윤섭이는 주방에 선 채로 대리석 식탁 위에서 점점 넓어지고 있는 물웅덩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키친타월 한 장을 뜯어 물자국 위에 덮었다. 타월은 순식간에 물을 빨아들이며 투명하게 젖어 들어갔다. 그녀는 젖은 휴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스마트폰을 챙겨 발코니로 나갔다. 뺨을 때리는 한강의 밤바람이 매섭게 찼다. 그녀는 얇은 카디건조차 걸치지 않은 채 그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3일째 되는 날, 윤섭인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다. 성운자산운용은 최근 해외 사모펀드 관련 인수합병 건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그녀는 연달아 3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느라 뒷목이 뻐근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현관 바닥은 첫날보다 더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뒤축이 꺾인 그 운동화뿐만 아니라 여자용 하이힐과 플랫슈즈 몇 켤레가 제멋대로 널브러져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집 안 공기에서는 싸구려 딸기 향수 냄새와 배달시켜 먹은 치킨의 기름진 냄새가 역겹게 뒤섞여 진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슬리퍼를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섰다. 테이블 위에는 벌겋게 양념이 묻어있는 치킨 상자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뼈다귀 몇 개가 상자 밖으로 굴러떨어져 있었다. 소파 쿠션은 바닥에 나뒹굴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테이블을 지나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 문을 여는 순간 그 역겨운 딸기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를 듯 훅 끼쳐왔다. 시선이 곧장 욕실로 향했다. 안방 욕실의 불투명 유리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환하게 불이 켜진 채 환풍기가 왱왱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다가가 유리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욕실 바닥은 물바다였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새하얗고 널찍한 도자기 욕조 가장자리에는 수납장에 고이 모셔두었던 깨끗한 수건이 걸쳐져 있었다.
수건이 절반은 물에 푹 잠겨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다. 욕조 안벽에는 염색한 애쉬브라운색의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윤서빈의 시선이 세면대 쪽으로 옮겨갔다. 세면대 위에도 물이 사방팔방으로 튀어 있었다. 그녀가 거울장 아래에 두었던 프랑스산 맞춤 제작 로즈 오일 바디로션은 뚜껑이 꽉 닫히지 않아 내용물이 흘러나와 대리석 상판 위에서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 옆에 놓인 피부과 VVIP 라운지에서나 구할 수 있는 80만 원짜리 최고급 영양크림은 뚜껑이 세면대 볼 안에 덩그러니 버려져 있었고 누군가 손가락으로 푹 떠서 파낸 듯 크림 한가운데가 깊게 파여 있었다. 원래 고급 전동 칫솔 2개만 나란히 꽂혀있던 유리컵 안에는 편의점에서 파는 촌스러운 파란색, 빨간색 플라스틱 칫솔 2개가 억지로 쑤셔 박혀 있었다. 심지어 칫솔모는 다 벌어져 있었다. 윤서빈은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턱선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안방을 빠져나와 곧장 손님방으로 향했다. 손님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요란한 모바일 게임 효과음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노크도 없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강민혁은 침대에 벌러덩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고 류나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다. 윤서빈이 들어온 걸 보고도 류나연은 고개 한번 까딱하지 않고 새끼손가락에 꼼꼼히 색을 덧칠하고 있었다. 누가 마음대로 안방 욕실을 쓰라고 했지. 윤서빈이 그들을 쏘아보았다. 강민혁은 스마트폰 액정에 코를 박은 채 손가락을 미친 듯이 놀리며 대답했다. 아, 형수님 오셨어요. 손님방 욕실 샤워기 수압이 너무 약해서 씻는 맛이 안 나더라고요. 잠깐 빌려 쓴 건데 뭐 물건 부순 것도 없잖아요. 거긴 내 방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류나연이 막 칠한 손톱에 입바람을 호호 불더니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얄미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어머, 언니. 너무 속 좁게 굴지 마세요. 같은 여자끼리 화장품 좀 같이 쓸 수 있죠? 저 그 크림 진짜 써보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거든요. 언니 피부도 좋은데 조금 쓴 거 가지고 설마 화내시는 거 아니죠? 당장 너희들 칫솔 챙겨서 내 욕실에서 치워. 윤서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류나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그녀는 힐끗 강민혁의 눈치를 보았다. 마침내 강민혁이 스마트폰을 내팽개치고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형수, 지금 말이 좀 짤래. 나연이 내 여자친구고 조만간 동서 될 사람이야. 화장품 쥐꼬리만큼 쓴 게 대수야? 우리 형이 가족한테 이따위로 야박하게 굴라고 가르쳤어? 내 형이 나한테 뭘 가르치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당장 가서 욕실 원래대로 치워놔. 강민혁은 코웃음을 치더니 다시 침대 위로 벌러덩 누워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안 치워. 더러우면 형수가 직접 치우시든가. 까짓 거 형 오면 그깟 크림 하나 새로 사내라고 할 테니까. 윤서빈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손님방 문을 쾅 닫고 거실로 나와 스마트폰을 꺼내 강준혁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타자 치는 소리가 바쁘게 들려왔다. 서빈아. 나 아직 야근 중인데 무슨 일이야? 당신 동생이랑 그 여자친구, 내 안방 욕실 엉망으로 만들고 내 개인 물건들에까지 손댔어. 당장 치우라고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네.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타자 치는 소리도 멈췄다. 고작 그거 가지고 전화한 거야. 강준혁의 목소리는 잔뜩 억눌려 있었지만 짜증이 뚝뚝 묻어났다. 서빈아, 나 회사에서 엄청 깨지고 다음 주 인사 고과 때문에 미치기 일보 직전이야. 제발 이런 구질구질한 집안일로 사람 피 말리게 좀 하지마. 동생이 욕실 좀 쓴 게 무슨 대역죄라도 돼? 넌 맏며느리가 돼서 이해심이 그렇게 부족해?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준혁 씨, 이건 이해심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선을 넘은? 아, 진짜. 부장님 오신다. 끊어. 전화는 또다시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윤서빈은 스마트폰을 꽉 쥔 채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섰다.
차갑게 식어버린 치킨 기름 냄새와 저렴한 딸기 향수 냄새가 끈적하게 달라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기름때로 얼룩진 치킨 상자와 뼈다귀들을 모조리 쓸어 담아 현관 쓰레기통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5일째 되는 날. 새벽 1시. 윤섭이는 침대에서 신경질적으로 몸을 뒤척였다. 두꺼운 방음 문을 뚫고 거실에서부터 요란한 소음이 밀려들었다. 프로 야구 중계진의 흥분한 샤우팅 소리, 캔맥주 따는 경쾌한 소리, 그리고 남녀가 킬킬대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녀는 내일 아침 8시에 법무팀과 주요 계약건이 세부 조항을 컨펌하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이미 2시간이나 참고 또 참은 참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확 걷어차고 슬리퍼를 신은 뒤 침실 밖으로 나갔다. 거실은 대낮처럼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찌그러진 캔맥주 6개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고 가죽 소파 위로 맥주방울이 튀어 가죽주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강민혁은 양반다리를 하고 카페트 위에 앉아 있었고 류나연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TV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TV 볼륨은 무려 40까지 올라가 있었다. 볼륨 줄여 윤서빈이 소파 곁으로 다가가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강민혁이 고개를 돌렸다. 알코올 기운 때문인지 눈동자가 약간 풀려 있었다. 그는 실눈을 뜨고 윤서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헛웃음을 흘렸다. 아이고, 우리 형수님. 이 한밤중에 잠도 안 자고 유령처럼 왜 이래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돼. 당장 소리 줄이든가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이어폰 꼭 꼽아. 강민혁은 리모컨 쪽으로는 손도 뻗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있던 캔맥주를 들어 벌컥벌컥 들이마시더니 텅 빈 캔을 테이블 위로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형수님이 그의 얼굴에서 실실거리던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눈빛이 공격적으로 변했다. 내가 참다 한마디 하겠는데 나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형수 똥 씹은 표정 짓는 거 진짜 역겨웠거든. 형수가 뭐 이 집 안주인이라도 되는 줄 알아? 윤서빈이 그를 응시하며 맞받아쳤다. 내가 이 집 안주인이 아니면 누군데? 개그하냐? 강민혁이 넓은 거실을 손가락으로 휙 가리키며 코웃음 쳤다. 이거 우리 형이 피땀 흘려 산 집이야. 이 집에서 대장 노릇할 사람은 우리 형밖에 없어. 내가 여기서 평생을 살든 볼륨을 100으로 틀어놓든 내 마음이라고. 꼽냐? 그는 턱을 치켜들며 도발했다. 꼬우면 형수가 나가시든가. 우리 형이 형수랑 결혼해준 것도 다 고분고분해서 데려온 건데 어디서 유세를 떨어. 옆에서 기대어 있던 류나연이 푹 하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짧은 바지 아래로 맨다리를 쭉 뻗더니 테이블 밑으로 발끝을 슬쩍 들이밀며 장난치듯 흔들어댔다. 탁! 윤서빈이 퇴근길에 테이블 모서리에 올려두었던 물컵을 류나연의 발끝이 툭 건드렸다. 유리컵이 쓰러지면서 안에 남아있던 물이 왈칵 쏟아졌다. 물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타고 뚝뚝 떨어져 이란에서 공수해온 수제 페르시아 카페트 위로 스며들며 순식간에 시커먼 얼룩을 만들어냈다. 어머, 어떡해. 다리에 쥐가 나서 그만 쳐버렸네. 류나연은 입을 틀어막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미안함 따윈 눈곱만큼도 없었다. 윤서빈은 카페트에 번지는 얼룩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물 한 방울 닿으면 안 되는 최고급 카펫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행주를 가져와 닦아내고 싶은 의욕조차 생기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강준혁이 돌아왔다. 그는 정장 재킷을 벗어들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채 파김치가 된 얼굴로 거실로 들어섰다. 옅은 술 냄새가 풍겼다. 거실에 대치하고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한 그는 걸음을 우뚝 멈췄다. 이 밤중에 다들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아이고, 형. 이제 와. 강민혁이 득달같이 달려가 억울하다는 듯 윤서빈을 가리켰다. 형수님이 우리 보고 당장 방 빼래. TV 소리 시끄럽다고 사람을 아주벌레 취급하면서 숨도 못 쉬게 하잖아. 강준혁의 미간이 팍 구겨졌다. 그는 윤서빈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윤서빈, 너 잠깐 안방으로 들어와. 그는 테이블 위를 나뒹구는 맥주 캔도
카페트 위에 얼룩도 보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윤서빈도 그를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준혁은 획 돌아서서 목소리를 짓씹듯 뱉어냈다. 인내심이 바닥난 사람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너 진짜 며칠을 못 참고 기어이 사다를 내야겠어? 윤서빈은 눈앞의 남자가 갑자기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사다를 내. 내 동생이 새벽에 술판 버리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소파에 맥주 다 튀기고 저 여자는 내 컵을 일부러 엎질렀어. 자초지종은 묻지도 않고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걔 내 친동생이야. 강준혁이 허리에 두 손을 얹고 좁은 방 안을 신경질적으로 서성였다. 집주인한테 쫓겨나서 갈 데도 없고 스트레스 받아서 맥주 한잔하면서 야구 좀 본 게 그렇게 큰 죄야? 넌 꼭 이 밤중에 동생 기를 죽여놔야 속이 시원해? 준혁 씨, 여기 내 집이야. 그리고 당신 집이기도 하고. 당신은 우리 집의 기본적인 평온조차 지켜줄 생각이 없어? 내가 이렇게 뻗대면 내 입장이 뭐가 되냐고. 강준혁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우리 엄마가 하루가 멀다고 전화해서 너 민혁이 구박하냐고 캐묻는다. 난 회사에서 개처럼 구르고 집에 오면 내 눈치까지 봐야 돼? 서빈아, 너 결혼 전엔 안 이랬잖아. 이해심 많고 착했잖아. 왜 이렇게 갑자기 독이 바짝 올라서 사람을 옥죄는 건데? 윤서빈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강준혁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아내에 대한 안쓰러움도 진실을 확인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오직 골치 아픈 짐덩이를 바라보는 듯한 지긋지긋함과 타인보다도 못한 서늘한 무관심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제 동생이 선을 넘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다. 단지 아내가 상처받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동생은 감싸 안아야 할 진짜 가족이었고 아내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 무조건 굽히고 희생해야 하는 부속품에 불과했다.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남편이 너무 바빠서 그럴 거야, 시댁 식구들 대하는 게 서툴러서 그럴 거야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참아왔던 자잘한 변명들이 끓어오르는 분노의 수증기 속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분노조차 치밀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한편의 삼류 코미디처럼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뿐이었다. 알았어, 그녀가 짧게 내뱉었다. 강준혁은 예상치 못한 빠른 수긍에 잠시 멈칫했다. 이내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한결 누그러뜨렸다. 그래,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가족끼린 좀 져주고 사는 거야? 내가 내일 민혁이한테 밤에는 조용히 좀 하라고 타이를게. 그는 셔츠를 훌렁 벗어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잠옷을 챙겨 욕실로 쏙 들어가 버렸다. 윤서빈은 그 뒷모습을 보지도 않고 돌아서서 통유리창 문을 열고 발코니로 나갔다. 새벽 2시의 서울, 강변을 달리는 차들은 뜸했다. 그녀는 차가운 난간에 기대섰다. 밤바람에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흩날렸다. 그녀는 잠옷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 불빛이 표정없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잽을 실행했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다. 화면에 PDF 문서 하나가 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XXXX. 전용 면적 258제곱미터. 소유자 윤서빈. 근저당권 설정, 해당 사항 없음. 그녀는 준서빈 세 글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화면을 스와이프해 다른 앱을 열었다. 진한 남색 바탕의 사내 보안 앱이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 정중앙에 성운그룹의 로고가 박혀 있었다. 그녀는 6자리 OTP 비밀번호를 누르고 생체 지문 인식까지 마쳤다. 화면이 넘어가며 상단에 글씨가 나타났다. 성운자산운용, 임원 전용 내부 시스템. 우측 상단의 직급란에는 부사장 윤서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누구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그 사람 명의로 된 모든 대출 한도, 신용 불량 기록, 보증 현황이 뼈대만 남은 해부학 표본처럼 낱낱이 파헤쳐져 모니터 위로 떠올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성운그룹의 창업주 윤창호 회장이다.
성운그룹이 삼성이나 SK 같은 거대 재벌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대한민국 금융자산운용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목줄을 쥐고 흔드는 절대 권력이었다. 과거 그녀는 재벌가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평범한 여자로서 강준혁과 연애했다. 자신의 결혼이 이사회의 체스말이 되는 것도 혐오했고 돈 냄새를 맡고 파리떼처럼 꼬이는 남자들의 가식적인 미소도 구역질이 났다.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원했다. 강준혁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다. 부모님은 수원에서 작은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했고 그는 피나는 노력 끝에 서울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해 중견기업에 입사했다. 그는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무엇보다 책임감 있는 남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책임감이 아니었다. 그저 가진 게 쥐뿔도 없었기에 들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웅크리고 있었던 것뿐이다. 그가 든든한 동아줄을 잡았다고 착각하는 순간, 집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믿는 순간, 뼛속 깊이 각인된 그 뻔뻔한 기생본능이 가감없이 튀어나온 것이다. 밤바람이 뼈가 시리도록 차가워졌다. 윤서빈은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한강 물결 위로 부서지는 네온 사인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아주 천천히 내뱉었다. 순수한 사랑 따위에 목매어 바보처럼 굽실거리던 윤서빈의 장례식은 방금 끝났다. 7일째 되는 날. 아침 7시 30분. 윤서빈은 차분한 진회색 정장 투피스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어 올렸다. 침실을 나와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손님방 문이 벌컥 열렸다. 구겨진 티셔츠 차림의 강민혁이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커다란 플라스틱 빨래 바구니를 들고 나왔다. 바구니 안에는 일주일 내내 벗어 던진 더러운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역겨운 땀 쉰내와 찌든 담배 냄새가 훅 풍겼다. 심지어 가장자리에는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양말 몇 켤레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는 복도 끝 세탁실로 비틀비틀 걸어가더니 세탁기 앞에 바구니를 쾅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아, 형수님이 그는 물을 마시고 있는 윤서빈을 힐끗 보더니 마치 파출부 아줌마에게 지시하듯 턱짓을 했다. 이 옷 일주일 묵혔더니 쉰내가 장난 아니네. 형수 출근하기 전에 이것 좀 싹 돌려놓고 가요. 나연이가 살림을 안 해봐서 색깔 옷을 자꾸 섞어 빨거든요. 아, 물 빠지는 거랑 수건은 따로 분리해서 빠는 거 알죠? 저기 구석에 처박힌 셔츠 몇 개는 손빨래 좀 해주시고. 그는 늘어지게 하품을 쩍 하더니 엉덩이를 극적이며 다시 방으로 기어들어가려 했다. 윤서빈이 물컵을 내려놓았다. 대리석 상판에 유리컵이 닿으며 날카로운 타여름이 울렸다. 거기서 강민혁이 짜증스럽게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 아침부터 또 왜요? 내 쓰레기 더미, 당장 내 방으로 다시 들고 들어가. 강민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눈을 휘번득거렸다. 형수 진짜 왜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같이 굴어? 아침에 세탁기 버튼 하나 누르는 게 뭐 그렇게 큰 노동이라고 유세를 떨어. 우리 형이 뼈 빠지게 벌어서 한 달에 수백씩 갖다 바치는데 집안일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자기가 무슨 재벌집 사모님이라도 되는 줄 아나? 강민혁의 얄팍한 뇌 구조 속에서는 윤서빈이 회사를 다녀봤자 쥐꼬리만 한 월급이나 받을 것이 뻔했다. 이 비싼 서울 한복판의 아파트는 형이 떡하니 해결했으니 당연히 기둥 뿌리는 강준혁이라는 계산이었다. 윤서빈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혁을 마치 절벽 끝을 향해 돌진하는 폭주 기관차 앞에서 탭댄스를 추는 머저리를 보듯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왜 내 빨래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경고야. 내 집 공용 공간에 내 쓰레기 한 줌도 남기지 마. 그녀는 뒤에서 미친년이라느니 어쩌느니 욕을 퍼붓는 강민혁을 완벽하게 투명인간 취급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철컥,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서서 스마트폰을 들고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를 꾹꾹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다. 부사장님 묵직하고 각 잡힌 중년 남성의 목소리. 성운자산운용 리스크관리본부의 최 부장이었다. 최 부장님.
지금 당장 처리해 주셔야 할 건이 있습니다. 하명하십시오. 윤서빈은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발 아래로 개미떼처럼 기어다니는 출근길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마포구 합정동, 강준혁. 그 인간 명의로 된 모든 신용 여신 한도 싹 다 뽑아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은 어느 은행에 걸려있죠? 수화기 너머로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리는 타자 소리가 났다. 몇 초 뒤 최 부장이 보고했다. 부사장님, 강준혁 명의로 1억 7천만 원짜리 신용대출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보증을 서서 국민은행에서 시행된 건입니다. 그 외에 신용카드가 3장 있는데 총 한도는 4천만 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 아파트가 강준혁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담보대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윤서빈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번졌다. 당연하지. 내 집인데 죗간 놈이 무슨 수로 담보대출을 받아. 저 1억 7천만 원은 결혼 전에 가전제품과 인테리어를 해결하겠다며 가짜는 폼을 잡느라 영끌에서 끌어다 쓴 비딜터였다. 수고했어요. 윤서빈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얼음 쏜 곳 같았다. 내일 오전 9시 정각을 기해 강준혁 명의의 모든 신용 여신 한도를 즉시 동결시키세요. 국민은행 쪽에 연락해서 대출 보증 조건에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발동시키고 즉시 상환 통보서 발송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가압류 및 강제 집행 절차 들어가세요. 그리고 윤서빈이 잠시 말을 멈추고 한강의 탁한 물결을 응시했다. 강민혁. 그놈이 관악구에서 살던 고시원, 전세 보증금 말입니다. 그거 우리 계열사 소액대출 업체의 고시원 건물 담보로 잡힌 대출금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집주인 박모 씨가 그 건물을 담보로 저희 쪽에서 대출을 끌었었네요. 같이 묶어서 터뜨리세요. 당장 집주인 목줄 쥐어짜서 대출금 토해내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더 지시하실 사항은 없으십니까? 윤서빈은 눈을 내리깔았다. 이상입니다. 진행하세요. 그녀는 통화를 종료하고 스마트폰을 침대 위에 툭 던졌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쳐 입었다. 8일째 되는 날, 오전 9시 10분. 강남구 테헤란로 강준혁이 다니는 중견 무역회사. 사무실에는 아침부터 요란한 키보드 타자 소리가 가득했다. 강준혁은 모니터에 콜을 받고 베트남으로 보낼 대규모 발주처 견적서를 뚫어져라 검토하고 있었다. 어젯밤 이 프로젝트 때문에 새벽 2시까지 야근하느라 두 눈에는 핏발이 뱀처럼 서려 있었다. 이것만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면 다음 달 인사고과에서 무조건 A를 받고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었다. 책상 우측 상단에 엎어둔 스마트폰이 지잉지잉 발작하듯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인사팀 내선 번호였다. 네, 김대리. 무슨 일이죠? 강 과장님, 지금 당장 인사팀으로 좀 오셔야겠습니다. 부장님 호출이십니다. 평소와 달리 뻣뻣하게 굳은 목소리였다. 지금 당장요. 저 지금 급하게 넘겨야 할 견적서가 있어서요. 초비상입니다. 하던 일 멈추고 당장 올라오십시오. 강준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명치끝이 싸해지며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그는 서둘러 작업창을 저장하고 일어나 인사부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책상 앞에 서 있는 인사부장의 얼굴이 저승사자처럼 일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장은 손에 구겨진 팩스 용지를 꽉 쥐고 강준혁을 노려보았다. 자리에 앉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강 과장. 당신 대체 밖에서 무슨 재무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야? 강준혁은 어리둥절했다. 예. 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사부장이 팩스 용지를 책상 끝으로 휙 던지며 시뻘건 도장이 찍힌 곳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두드렸다. 방금 국민은행에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어. 당신 개인 신용 등급이 오늘 아침 9시부로 최하위 위험 등급으로 곤두박질 쳤어. 회사가 보증서 준 법인 신용카드도 은행에서 강제 정지 먹였다고. 그것뿐인 줄 알아? 당신 명의로 나간 1억 7천만 원짜리 신용대출,
은행 측에서 상환 능력 상실로 판단하고 대출 연장 계약 직권 취소했단 말이야. 강준혁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눈앞이 새하얘졌다. 그럴 리가요. 저 매달 이자 꼬박꼬박 냈는데요. 은행 전산 오류 아닙니까? 전산 오류인지 뭔지는 내가 알바 아니고 인사부장이 책상을 콱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분명한 건 회사 자금을 다루는 핵심 부서의 신용불량자로 찍힌 인간을 하루도 더 앉혀둘 수 없다는 거야. 지금 당장 당신이 쥐고 있는 프로젝트 전부 박 과장한테 인수인계해. 당신 그 더러운 돈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기 전까지 회사에 얼씬도 하지 마. 부장님, 그 베트남 건은 제가 3개월을 밤낮으로 매달린 겁니다. 이제 사인만 남았는데 어떻게 당장 나가. 강준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인사부장실을 빠져나왔다. 복도의 공기가 턱턱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국민은행 앱을 터치했다. 로그인하자마자 화면 전체를 시뻘겋게 뒤덮는 경고 창이 팝업되었다. 즉시 상환 통보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대출 담보 조건에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하여 당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제14조에 의거 대출금의 기한에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고객님께서는 통보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자녀 대출 원금 및 이자 총액금 억 7,145만 원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미상환 시 즉시 자산가압류 및 강제 집행 절차가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1억 7,145만 원. 72시간. 강준혁은 복도벽에 힘없이 기대어 주르륵 미끄러져 내렸다. 이마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려 눈가를 찔렀고 쓰라림에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당장 3일 안에 1억이 넘는 생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의 쥐꼬리만 한 저축은 모두 그 망할 놈의 가전과 인테리어에 모조리 털어넣은 상태였다. 같은 시각 서울 관악구. 강민혁은 손님방에 푹신한 침대에 파묻혀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다. 어젯밤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느라 떡실신한 상태였다. 침대 협탁 위에 엎어둔 스마트폰이 발작하듯 울려댔다. 그는 짜증을 내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벨소리는 악착같이 울렸다. 옆에서 자던 류나연이 신경질적으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아, 전화 좀 받아. 귀청 떨어지겠네. 강민혁은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중얼거리며 스마트폰을 더듬더듬 집어들었다. 발신자는 그가 살던 관악구 고시원의 집주인이었다. 아, 원장님. 이 꼭두 새벽부터 왜요? 저 방 빼는 날 아직 멀었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집주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강 학생 어떡해. 이거 정말 미안해서 어떡해. 학생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게 생겼어. 강민혁이 용수철처럼 침대에서 벌떡 튕겨 일어났다. 졸음이 확 달아났다. 뭐라고요? 5천만 원을 못 돌려주다니 무슨 개소리예요? 당장 경찰에 확 신고해 버릴라니까. 신고해도 소용없어. 집주인이 아예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오늘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대출업체에서 갑자기 대출 회수한다고 건물을 통째로 가압류 걸어버렸어. 지금 법원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현관에 시뻘건 딱지 붙이고 난리도 아니라고. 나도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학생 돈 챙겨줄 여력이 어딨어. 알아서 살 길 찾아. 뚜. 전화가 끊어졌다. 강민혁은 멍하니 스마트폰을 쳐다보았다. 5천만 원 대학 졸업하고 알바 뛰며 티토하듯 모은 돈에 엄마가 영끌에서 보태준 전 재산이었다. 그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그 돈이 없으면 앞으로 평생 이 아파트에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살아야 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뒤져 엄마 조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신호음이 간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엄마, 큰일 났어. 고시원 집주인이. 강민혁이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귀청을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천하의 몹쓸 놈들아. 생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조정숙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쨍그랑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의 위협적인 고함이 섞여 들려왔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강민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민혁아, 조정숙이 숨 넘어가듯 오열했다. 끝났다. 우리 집안 다 망했어. 오늘 아침에 상가관리사무소에서 깍두기 같은 놈들이 들이닥치더니 건물주가 바뀌었다면서 당장 임대차 계약서 새로 쓰자고 난동을 피우잖아. 월세를 당장 3배로 올리겠대. 오늘 안에 도장 안 찍으면 당장 내일 수도 끊고 전기 끊고 가게 물건 싹 다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겠다고 협박을 해. 하루 종일 껌 팔고 두부 팔아서 입에 풀칠하는 구멍가게에 월세 3배가 말이 되니. 우릴 다 죽이려는 수작이야. 강민혁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폭풍우는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바닥이 허공에서 나타나 단 1시간 만에 강씨 집안의 숨통을 쥐고 모든 자금줄을 가루로 빻아버린 것 같았다. 오전 10시. 강준혁은 신호위반 딱지를 3번이나 떼이며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했다. 차문도 닫지 않고 짐승처럼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었다. 띵, 엘리베이터가 23층에 도착했다. 그는 튀어나가듯 문으로 돌진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짓눌렀다. 오류입니다. 그는 멈칫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생년월일을 꾹꾹 눌렀다. 오류입니다.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두 주먹으로 묵직한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기 시작했다. 서빈아, 윤서빈, 문 열어. 그때 덜컥 하고 문이 열렸다. 그가 문을 부술 듯 두드려서가 아니었다.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준 것이다. 강준혁은 현관으로 허겁지겁 뛰어들어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직진했다. 거실은 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아침마다 시끄럽게 울려대던 TV 소리도 강민혁의 코 고는 소리도 없었다. 윤서빈은 천연 가죽 소파 한가운데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흩어진 머리카락 한 올 없이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갓 내린 뜨거운 블랙커피가 들려 있었고 쌉싸름한 원두 향이 공기 중에 부드럽게 퍼져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맥주 얼룩으로 더럽혀졌던 호두나무 테이블 위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단 2개의 물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왼쪽에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원본. 오른쪽에는 최고급 파란색 하드보드지 파일에 끼워진 대한민국 굴지의 대형 로펌 직인이 찍힌 이혼합의서. 강준혁은 테이블 앞에 선 채 숨을 헐떡였다.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가슴팍이 터질 듯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는 현관 쪽을 삿대질하며 목구멍을 박박 긁는 듯한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꾸민 짓이지. 내 대출, 민혁이 보증금, 그리고 우리 엄마 가게까지. 전부 내년이 뒤에서 조종한 거지. 윤서빈은 아주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다. 찻잔을 받침에 내려놓자 쨍 하는 맑은 도자기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공포와 분노로 기괴하게 일그러진 강준혁의 얼굴을 나른하게 훑어보았다. 어젯밤 내 동생이 아주 뼈있는 명언을 하나 남겼지.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가죽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불만 있는 사람은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녀는 결혼 반지가 끼워진 손을 뻗어 테이블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가볍게 톡 쳤다. 근데 어쩌지? 여긴 내 집인데. 그녀가 강준혁의 동공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비수를 꽂듯 내뱉었다. 당장 짐 싸서 꺼져야 할 사람은 너희들이야. 강준혁이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며 앞으로 튀어나와 테이블 위의 서류를 움켜쥐려 했다. 그의 손끝이 서류 모서리에 닿으려던 찰나 윤서빈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커피잔을 아주 살짝 테이블 중앙으로 1cm 밀어냈다. 더러운 손대지 마. 내까짓게 평생 뇌를 쥐어짜도 이해 못할 문서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보이지 않는 강철 피아노 줄처럼 순식간에 강준혁의 목통을 올감했다. 그의 손은 허공에 얼어붙었고
극도의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손끝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윤서빈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강준혁이 이새로 으르렁거렸다. 그는 마치 활시위가 끊어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당겨진 활 같았다. 내 대출, 법인카드, 그리고 수원가게까지 어떻게 단 1시간 만에 이 모든 일이 동시에 터질 수가 있어. 내 뒤에 있는 그 거물급 스폰서가 대체 누구야? 윤서빈은 느릿느릿 커피잔에서 손을 떼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그를 향해 따뜻한 꿀물 한 잔을 건네며 다정하게 휘어지던 그 눈동자는 이제 없었다. 차갑게 코팅된 거울처럼 구차하고 볼품없이 무너져 내린 강준혁의 모습만을 서늘하게 반사하고 있었다. 내가 누구냐고 그녀의 입술 사이로 메마른 실소가 새어나왔다. 조롱조차 담기지 않은 삼류 연극의 막을 내리는 관객의 지독한 피로감이었다. 준혁 씨, 우리 1년이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 사원증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어? 아니,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궁금해한 적은 있고? 그녀는 다시 손을 뻗어 이혼합의서의 서명란을 가리켰다. 당신은 그저 자기 동생이 불쑥 쳐들어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내가 대인 배처럼 웃어넘기는지, 시어머니가 전화통에 대고 갑질을 해대도 고분고분하게 내 하는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 내가 누구인지, 내 배경이 무엇인지는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채우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식품에 불과했지. 안 그래? 난 지금 너랑 말장난할 기분 아니야. 강준혁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콱 내리쳤다. 커피잔 속의 검은 액체가 출렁였다. 1억 7천. 은행에서 당장 그 빌어먹을 보증조건 변동인지 뭔지 철회 안 하면 3일 안에 다 갚으라잖아.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더러 신용불량자 돼서 감옥에라도 가라는 거야? 그건 내 사정이고 윤서빈의 말투는 내일 날씨를 이야기하듯 무미건조했다. 감옥 가는 게 무서우면 펜대 굴려서 당장 여기에 사인해. 도장 찍으면 대출금 상환권은 우리 로펌 변호사 통해서 은행이랑 쇼부 보게 해줄 테니까. 최소한 길바닥에 나앉는 꼴은 면하게 해주지. 너. 바로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이 쾅쾅 울렸다. 문 열어. 윤서빈. 당장 문 못 열어. 이 천하의 몹쓸 년아, 당장 튀어나와. 조정숙의 목소리였다. 수원 억양이 잔뜩 섞인 그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두꺼운 방음 문을 뚫고 넓은 거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동시에 쾅소리와 함께 손님방 문이 열리더니 강민혁과 류나연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기어나왔다. 강민혁의 머리는 까치집이 되어 있었고 손에는 먹통이 된 스마트폰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다. 형 엄마 왔어. 강민혁이 울먹였다. 엄마 방금 가게 쫓겨나고 눈 뒤집혀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쳐들어왔대. 윤서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 옆 탁자에 놓인 도어록 리모컨을 들어 해제 버튼을 눌렀다. 철컥. 무거운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조정숙이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쳐들어왔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뛰어왔는지 슈퍼에서 일할 때 입던 낡고 기름때 낀 앞치마 차림 그대로였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과 떼국물이 엉겨붙어 있었다. 거실로 뛰어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여왕처럼 앉아있는 윤서빈을 발견한 조정숙의 눈이 횃불처럼 번뜩였다. 극도의 공포에 짓눌리다 못해 미쳐버린 분노가 폭발했다. 윤서빈. 이 미친년아.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조정숙이 테이블 앞으로 미친 듯이 달려들며 윤서빈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내 아들 돈줄을 턱턱 끊어놓고 내년이 다니는 그 빌어먹을 회사 시켜서 내 가게까지 박살을 내? 내가 사람이냐? 내년한테 피도 눈물도 없어. 이 재수없는 년, 어디서 굴러먹다 온 근본도 없는 년을 며느리라고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윤서빈은 고개를 살짝 비틀어 시어머니의 떼국물 흐르는 소나귀를 우아하게 피했다. 그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마치 최고급 만찬장에서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는 듯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태였다. 시장 바닥에서 쌍욕을 내뱉는 시어머니 앞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침착함이었다. 어머니, 혈압 오르실 텐데 거기 소파에 좀 앉으시죠.
찬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서 진정하세요. 윤서빈이 턱짓으로 1인용 소파를 가리켰다.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시거나 저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는 순간 제 변호사가 정확히 10분 뒤에 서울중앙지검의 주거침입죄와 특수상해미수로 고소장을 접수할 겁니다.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사람을 협박해 조정숙이 악을 쓰며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을 확 집어들었다. 윤서빈의 얼굴에 당장이라도 뜨거운 커피를 들이부을 기세였다. 시어미가 싸가지 없는 며느리년 버르장머리 좀 고쳐놓겠다는데 경찰이 무슨 소용이야. 내년이 돈 몇 푼 있다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나 본데 이 집은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산 내 아들집이야. 당장 내 발로 기어나가. 어머니, 그거 당장 내려놓으세요. 윤서빈의 목소리 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졌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지 않고 오히려 조정숙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탁하게 물든 시어머니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펜트하우스 안에는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정확히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현관, 주방 모두 클라우드로 실시간 녹화 중이죠. 어머니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잔을 던지는 순간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그 천박한 쌍욕들 전부 법정에서 어머니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완벽한 증거 자료가 될 겁니다. 조정숙의 팔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었다. 손이 덜덜 떨리며 커피잔 속의 검은 물결이 일렁이더니 몇 방울이 그녀의 낡은 앞치마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덜컥 겁이 나 옆에 선 강준혁을 쳐다보았다. 평소처럼 아들이 든든하게 방패막이가 되어 이 건방진 며느리의 길을 팍 죽여주길 바랐다. 하지만 강준혁은 소파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쥐죽은 듯 입을 다물고 있었다. 준혁아, 너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내 마누라가 시어미를 벌레 취급하는데 보고만 있을 거냐? 조정숙이 참다 못해 커피잔을 테이블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고는 자신의 허벅지를 팡팡 치며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내가 뼈 빠지게 평생을 바쳐서 너 하나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구멍가게 하나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이 독사가 우리 집안 씨를 말리려 든다. 엄마 강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동굴에서 울리는 것처럼 공허하고 소름 끼쳤다. 이 집 내 거 아니야? 다 저 여자 거야? 거실에 순간적으로 소름 끼치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조정숙의 오열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그녀는 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생선처럼 뻐끔거리며 아들을 쳐다보았다. 뒤에 숨어있던 강민혁과 류나연도 서로를 경악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완벽한 절망이 서려 있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조정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샀다고 했잖아. 내가 저 여자 기죽을까 봐 배려해서 얹혀 살게 해준 거라고 했잖아. 그 대목에서 윤서빈은 기어이 푸흑 하고 참았던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그랬구나. 시댁 식구들의 망상 속에서 강준혁은 언제나 능력 있고 통 크며 아내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재력을 꽁꽁 숨긴 진짜 사나이였던 것이다. 그리고 윤서빈 자신은 그런 남편의 후광을 입어분에 넘치는 펜트하우스에 얹어 사는 한낱 운 좋은 기생충에 불과했다. 그러니 시동생이 보란듯이 빨래를 떠넘기고 그 여자친구가 당당하게 안방 욕실을 제 것처럼 헤집어 놓았겠지. 강준혁 씨, 그 정도 창의력이면 당장 방송국 가서 막장 드라마 작가나 하시지 그래요. 윤서빈이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 한 줌마저 완전히 제로 변해 흩어졌다. 강준혁은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바닥에 참나무 마루결만 뚫어져라 응시했다. 서빈아 강준혁이 갑자기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소파 앞마루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는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윤서빈의 다리에 매달리려 했다. 내가 죽일 놈이야? 진짜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한테 허풍 떤 것도 민혁이 집에 들인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장 얘네들 짐 싸서 수원으로 쫓아낼게. 우리 예전처럼 다시 시작하자. 응? 1억 7천만 원 나 좀 살려줘. 앞으로 평생 내 발닦개로 살면서 뼈 부서지게 일해서 갚을게.
윤서빈은 무감각한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이 삭막한 여의도 금융가에서 유일한 안식처라고 믿었던 남자. 퇴근길 차가운 손을 잡아주면 따뜻한 체온을 나눠주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발밑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그의 모습은 뱃속이 뒤틀릴 정도로 구역질이 났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자신의 다리에 들러붙은 강준혁의 땀찬 손가락을 하나하나 무자비하게 뜯어냈다. 준혁 씨, 난 당신이 누굴 쫓아내길 바라는 게 아니야. 윤서빈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너희 가족 전부 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영원히 꺼져달라는 뜻이야. 그녀는 테이블 위에 이혼합의서를 강준혁의 코앞으로 들이밀었다. 사인해. 도장 찍으면 자산운용사 법무팀 시켜서 내 신용평가위에 제기 취소해 줄 테니까. 국민은행 대출도 원상 복구될 거야.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숨통이야. 그럼 내 전세 보증금은? 뒤에서 얼어붙어 있던 강민혁이 갑자기 벌개진 얼굴로 튀어나오며 악을 썼다. 내 피 같은 5천만 원은 어떡할 건데? 형수 돈도 썩어나게 많으면서 왜 내 돈까지 뺏어가? 그냥 불쌍한 사람 적선한다고 생각하고 내 돈 5천 돌려줘. 35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한테 5천이 돈이야? 그냥 껌값 아니야? 윤서빈은 한 번도 형수 대접을 제대로 한 적 없는 시동생을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강민혁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 내 집주인이 갭 투자하다 망한 걸 왜 나한테 청구해? 돈 많은 사람이 내 뒤치다꺼리를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당장 청담동 거리에 나가서 재벌 2세들 바짓가랑이 붙잡고 무릎이나 꿇어봐. 10원짜리 하나 적선해주나? 이 독한 년, 강민혁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다.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윤서빈의 얼굴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며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우리 엄마가 무릎 꿇고 비는 거 영상으로 싹 다 찍어서 유튜브랑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 풀어버릴 테니까. 재벌집 사모님이 시어머니 길거리에 나앉게 하고 협박하는 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어줄게. 회사에서 얼굴이나 들고 다닐 수 있나 보자. 옆에서 류나연도 팔짱을 끼며 얄밉게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요즘 네티즌들 신상 털고 마녀 사냥하는 거 장난 아닌 거 알죠? 인터넷에 얼굴 팔려서 회사 쫓겨나기 싫으면 알아서 현찰로 합의금 내놓으시죠. 윤서빈은 이 구제불능 인간들의 마지막 발악을 보며 분노의 감정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소파에 여유롭게 기대앉으며 코트 주머니에서 여분의 업무용 스마트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들어오세요. 30초 후 현관에서 규칙적이고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 아니었다. 최고급 네이비 수트를 빼입고 서류 가방을 든 3명의 남자들이 거실로 들어섰다. 맨 앞장선 금태 안경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는 대한민국 최고 로펌 출신이자 성운그룹 법무팀을 총괄하는 김 변호사였다. 부사장님, 김 변호사가 윤서빈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깍듯하게 굽혔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동영상을 찍고 있는 강민혁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강민혁 씨, 방금 귀하께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적인 협박 및 초상권 침해를 시도하신 정황은 저희 측 체증 장비에 완벽하게 녹화 녹음되었습니다. 아울러 성운그룹 법무팀을 대리하여 귀하에게 내용 증명을 송달합니다. 소유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타인의 주거지에 장기간 무단 침입하여 불법 체류한 점, 그리고 최고급 페르시아 카페2, 수입 가죽 소파, 고가의 화장품 등 도합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에 대해 즉각적인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붉은색 법인 직인이 찍힌 묵직한 서류 뭉치를 꺼내 강민혁의 가슴팍에 팍 밀어붙였다. 강민혁은 손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서류에 빼곡하게 적힌 살벌한 법 조항들과 상상을 초월하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본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렸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고개를 돌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류나연을 쳐다보았다. 류나연 씨, 귀하께서 지난 일주일간 인스타그램에 펜트하우스 호캉스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올린 사진들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 및 주거 침입의 증거입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이미 해당 계정의 모든 게시물을 증거보전 조치 완료했습니다. 형사고소장과 함께 경찰서 취조실에 앉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5분 이내에 해당 게시물을 전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류나연은 깨악 비명을 지르더니 허겁지겁 스마트폰을 꺼내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친 듯이 화면을 지워대기 시작했다. 서빈아 아니, 사돈처녀 조정숙은 눈앞에 나타난 변호사 군단을 보고서야 지금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동네 구멍가게에서 삿대질하며 싸우던 아줌마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억세고 표독스럽던 기세는 한순간에 쪼그라들었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비굴하게 아부하는 목소리로 돌변했다. 아이고, 이거 다 오해야. 우린 가족이잖아. 민혁이가 아직 어려서 천방지축이라 뭘 몰라서 그래. 그놈 25살입니다. 내송이 취급하지 마시죠. 윤서빈이 말을 차갑게 자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에게 완벽하게 등을 돌렸다. 김 변호사님, 뒷정리 부탁합니다. 정확히 10분 드립니다. 10분 뒤에도 이 집안의 저격수들이 남아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신고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부사장님. 등 뒤로 한바탕 난리 통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준혁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기어이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펜촉이 종이를 찢어발길듯이 꾹꾹 눌러 쓴 서명이었다. 그는 단돈 1원도 챙기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났다. 이 아파트를 매입한 자금의 100%가 윤서빈의 혼전 특유재산으로 입증되었고 그가 생색내면했던 쥐꼬리만 한 인테리어 비용마저 김 변호사가 들이민 주거공간 재물손괴 및 위자료 청구 내역에 완벽하게 상계 처리되어 먼지처럼 사라졌기 때문이다. 조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도 변호사들의 서슬퍼런 감시에 쫓겨 아들의 캐리어에 허겁지겁 짐을 쑤셔 넣고 있었다. 강민혁은 싸움의 진똥개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캐리어를 질질 끌며 현관으로 향했다. 가장 발이 빠른 건 류나연이었다. 그녀는 훔쳐 신었던 캐시미어 슬리퍼를 벗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제 부츠를 양손에 움켜쥔 채 뒤에서 저승사자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현관문 밖으로 쌩하니 도망쳐버렸다. 서빈아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강준혁이 마지막으로 처절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윤서빈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는 한강의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는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눈부신 풍경 속에 강준혁이 서 있을 자리는 이제 영원히 없었다. 당장 꺼져. 내 인내심이 바닥나서 널 1억 7천만 원짜리 신용불량자로 확 묻어버리기 전에. 육중한 현관문이 닫혔다. 철컥 하고 도어록이 잠기는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펜트하우스는 다시 완벽한 요새로 돌아왔다. 집안에는 마침내 죽은 듯한 고요가 찾아왔다. 공기 중에 아직 끈적하게 남아있는 싸구려, 향수 냄새와 찌든 기름 냄새는 불쾌했지만 윤서빈은 더 이상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발코니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한강에 매서운 칼바람이 집안 구석구석을 씻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스마트폰을 확인해보니 알림창에 기사 하나가 떠 있었다. 그녀가 전담 홍보대행사에 지시해 언론에 뿌린 보도 자료였다. 단독 모 중견 무역회사 핵심 간부. 신혼 일주일 만에 시댁 식구 동원해 아내의 혼전 특유재산 불법 점거 논란 결국 맨몸으로 쫓겨나. 기사에는 실명이 가려져 있었지만 함께 첨부된 모자이크 사진은 합정동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시그니처 한강뷰 창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기사 댓글창은 이미 분노한 네티즌들로 폭발 직전이었다. 와, 저거 맨날 인스타에 한강뷰 펜트하우스 샀다고 돈 자랑하던 그 강과장 놈 아니냐? 알고 보니 집이 아내 명의였어? 완전 기생충 찌질남이네. 시동생이란 놈이 뻔뻔하게 새언니한테 쉰내 나는 빨래를 시켜? 뇌가 조선시대에 멈춰있냐? 아내분 사이다 결단 응원합니다. 저런 거머리 집안은 하루빨리 손절하는 게 답이지. 윤서빈은 홀가분한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껐다. 이건 고작 전체 요리에 불과했다. 앞으로 강준혁이 회사에서 견뎌야 할 사람들의 경멸 어린 눈빛, 조정숙이 수원 바닥에서 평생 감당해야 할 이유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강민혁이 SNS상에서 박제되어 조리돌림 당할 굴욕들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그녀의 알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넓은 도자기 욕조에 따뜻한 물을 가득 받았다. 류나연이 짐승처럼 파헤쳐 놓은 그 80만 원짜리 크림은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고 수납장 깊숙한 곳에서 한 번도 뜯지 않은 최고급 아로마 오일세 제품을 꺼냈다. 그녀는 따뜻한 욕조 물속으로 몸을 깊숙이 담그며 눈을 감았다. 지난 일주일은 끔찍하게 기괴한 악몽 같았다. 하지만 이제 악몽은 끝났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수원 시내 한복판. 동네 아줌마들의 참새 방앗간 같았던 그 작고 낡은 슈퍼마켓은 굳게 셔터가 내려가 있었다. 유리창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세일 전단지는 색이 바랜 채 너덜거렸고 그 위로 붉은 도장이 찍힌 법원의 명도 소송 가처분 딱지가 흉측하게 붙어 있었다. 조정숙은 슈퍼 앞 보도블록에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고, 강씨 아주머니. 잘 되던 슈퍼문은 왜 닫았대? 장바구니를 든 동네 이웃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다가와 물었다. 조정숙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구멍이 턱 막혀단 한 글자도 내뱉을 수 없었다. 며느리 재산 좀 뜯어먹으려다 제대로 역풍 맞아서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딴딴대로 이사 가려고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며 고개를 푹 숙였다. 비슷한 시각, 서울. 강민혁은 손때 묻은 캐리어 하나를 덜렁 쥔 채 길바닥에 서서 택시에 올라타는 류나연을 붙잡고 매달렸다. 나연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며칠 안으로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돈 구워올게. 류나연은 택시 창문을 내리고 화려하게 화장한 얼굴을 찌푸리며 오만상을 썼다. 일주일 내내 같은 티셔츠를 입어 호라비 냄새가 진동하는 강민혁을 벌레 보듯 훑어보더니 비릿하게 코웃음을 쳤다. 돈을 구워와? 그 돈으로 옥탑방 월세 낼래? 아니면 내 빚 갚을래? 강민혁, 내가 내 잘난 형 믿고 너랑 사귀어준 거지. 신용 불량자 백수 새끼 뒷바라지 하려고 만난 줄 알아? 쥐뿔도 없는 주제에 시간 낭비하게 만들지 말고 꺼져. 나연아, 나 진짜 너 사랑하는데. 다신 연락하지 마. 진짜 구질구질하고 토 나와. 택시는 매연을 뿜으며 매정하게 출발해버렸다. 강민혁은 매연을 뒤집어 쓴 채 홀로 남아 땡전 한 푼 없는 텅 빈 지갑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3개월 후 서울 용산구 우뚝 솟은 성운그룹 본사 사옥. 오후 3시 남향 창문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부사장실 안에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고급 치명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윤서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남산타워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사한 화이트 투피스 정장을 입은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에너지로 넘쳤다. 책상 위 스마트폰이 웅 하고 짧게 울렸다. 대학 시절 단짝 친구가 보낸 메시지였다. 지난주 함께 떠났던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거센 산바람에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윤서빈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누구에게도 굽실거릴 필요 없는 진짜 그녀의 미소였다. 그녀는 그 사진을 인화해 심플한 무광 블랙 액자에 끼워 넣고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다. 그때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부사장님, 법무팀에서 최종 컨펌 요청한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윤서빈이 서류를 건네받아 무심한 눈으로 훑어내렸다. 합정동 펜트하우스의 매매 계약서였다. 아무리 한강 뷰가 완벽하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 한들 그녀에게 그 공간은 끔찍한 기생충들이 묻히고 간 더러운 진흙탕 자국이 남은 곳이었다. 그녀는 찝찝한 흔적이 남은 공간을 미련 없이 도려내기로 했다. 그녀는 고급 만년필을 들어 매매계약서 하단에 시원하게 서명을 갈겼다. 이 집을 처분한 현금 35억 원은 친정어머니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었다. 가정 내 경제적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기금으로 쓰일 것이었다. 아, 부사장님. 한 가지 더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방금 전 1층 로비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떤 남자가 계속 서성거리며 부사장님을 뵙게 해달라고 난동을 피운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이 강준혁이라고 하던데 만년필을 쥔 윤서빈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지만 이내 완벽하게 평정을 되찾았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잡상인들 출입 통제건은 저한테 보고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녀는 서명이 끝난 서류를 비서실장에게 돌려주고는 몸을 돌려 다시 창밖에 눈부신 태양을 마주보았다. 로비 앞. 강준혁은 넉나간 얼굴로 거대한 유리 회전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소매 끝이 해진 낡고 구겨진 양복 차림에 그는 이력서 뭉치가 든 싸구려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그 불미스러운 기사가 터진 후 원소속 회사에서는 교묘하게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고 결국 그는 제 발로 사표를 내고 쫓겨나듯 퇴사해야 했다. 대한민국 금융 및 무역업계에서 한 번 긴성 파탄자의 신용 불량 전과 낙인이 찍힌 인간을 받아주는 번듯한 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는 반짝이는 고급 세단들이 성운그룹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을, 세련된 정장을 빼입고 한 손에 커피를 든 엘리트 사원들이 당당하게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는 모습을 부러움과 후회로 물든 눈으로 쳐다보았다. 한때 그는 저 화려하고 우아한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황금 동아줄을 손에 쥐고 있었다. 손만 뻗으면 그 완벽한 삶이 영원히 그의 것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 그 알량하고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그 편협한 속물근성 때문에 평생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적을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득히 높은 26층 건물에 반짝이는 유리창을 올려다보았다. 그곳 어딘가에 윤서빈이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혼합의서에 비참하게 도장을 찍고 쫓겨나던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은하수 같은 심연이 가로놓였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쓰디쓴 헛웃음을 삼켰다. 그리고는 낡은 서류 가방을 끌어안고 지하철역의 어두운 계단 밑으로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다. 부사장실. 윤서빈은 넓고 푹신한 최고급 임원용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앉아 다음 분기 수백억짜리 M&A 기획서를 펼쳤다.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책상 위 블랙 액자 위로 사선으로 내려앉았다. 사진 속의 그녀는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 꽃밭을 배경으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서명이 담긴 매매계약서 사본이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온 한강 바람에 펄럭이며 넘어갔다. 강씨 집안이라는 역겨운 오물과 관련된 모든 흔적은 그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눈부신 인생에서 영원히 완벽하게 삭제되었다. 그녀는 내선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비서실. 전 부서 임원들한테 전달하세요. 정확히 10분 뒤 회의실에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알처럼 맑았고 폭풍을 뚫고 나온 항해사처럼 단단하고 위엄이 넘쳤다. 이것이 진짜 그녀의 삶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나내도 찌질한 기생충 집안의 호구도 아니었다. 오직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호령하는 성운그룹 부사장, 윤서빈 그 자체였다. 엔드.